오늘 발제 주제는 초월적 자리 개념인데요. 이 부분 정말 우리 선생님들한테 많이 의존을 해야 될 것 같고, 교수님이 하실 일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읽다 보니까, 진짜 너무 막 철학자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기운이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철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냥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발췌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발췌문을 만들긴 했는데요. 아마 선생님들 교과서를 많이 참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혹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쳤을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피드백을 주셔서 같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제문 한 거를 그냥 읽는 식으로 그렇게 할게요. 발제문 읽으시는 사이에 여러분들 중에 네. 각자 좀 나누고 싶은 거 있거나 서로 디스커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 토론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에 있는 내용은 한 챕터 한 챕터가 어떠면은 모든 챕터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되는 부분에서 충분히 나누는 이런 정서적인 교류가 우선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꼭 이 내용을 다 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일부분을 하면 또 그 다음 챕터에서 같은 주제들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학기 동안 충분히 반복될 거니까 여기서 다 커버하지 못해도 너무 강박적으로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이나 정서를 편하게 나누는 시간을 더 중점적으로 가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오늘 발제 시작하죠. 네. 초월적 자리 개념을 말하면서 그루슈타인은 오의 개념이 기존의 모든 정신분석적 이론들을 예컨대 쾌락 원리, 죽음 본능, 편집 분열적 자리, 우울적 자리 등등 이런 정신분석적 이론들을 알려지지 않은, 알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기운이 절대적 진실, 궁극적 실제라고 부른 궁극적 존재를 존재론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가로막는 조적 방어들로 변형시킨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오라는 어떤 오의 어떤 존재를 존재로 경험하는 거가 너무 막연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막연하고 이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신분석적 이론들, 쾌락 원리나 죽음 본능, 편집분열적 자리, 우울적 자리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 정신분석적 이론들이 오를 고스란히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경험하는 데 있어서 조적 방어들로 활용된다라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나누셔도 좋겠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전혀 남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는 어때요? 남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조금 두려울 수 있죠. 전혀 생소한 대상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여기서 오를 만난다는 건 우리의 실존을 만나는 거죠. 어쩌면 이게 신성이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의 실존, 이게 내 안에 있는 타자로 이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이걸 나의 현존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얘기죠. 이 존재를 만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깜깜한 밤에 길을 갈 때는 어때요? 두렵죠? 알 수 없는 대상이 있는. 그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어떤 대상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 불안을 덜어내는 수단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로 거기에 미리 조사해서 이 대상은 이런 대상일 거야 라고 여러 가지로 본인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사람에 대한 이해 자체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나 있는 그대로의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 미지수예요. 알 수 없는 영원한 것들, 어떤 살아있는 어떤 나를 만난다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걸 이해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우리의 불안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조적 방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방어 작용으로 이걸 이제 본인을 통해서 본인을 이해하는데도 방어라고 할 수 있지만, 임상 상황에서는 어때요? 여러분이 새로 만나는 내담자, 근데 그 내담자가 내가 지금 만났던 어떤 내담자하고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때 많은 경우에 어때요? 우리가 이분에게 바로 어떤 해석을 해주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죠. 나에게 어떤 굉장히 큰 이분에게 내가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없고, 그리고 자기가 내가 뭘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있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가진 어떤 이론의 틀들이 있죠.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이나 자아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셀프 사이칼로지의 개념들을 가지고 이분에게 설명하고 싶어 해주죠. 이 사람은 지금 패러다임 스키조이드 자리에 있는 게 분명해. 그래서 이분은 어쩌면 편집증적인 지금 입장에서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을 나에게 투사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틀로 이 사람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이 두려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론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빨리 진단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방어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대상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너무 힘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이론을 틀로 이분을 묶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근데 이 이론의 틀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분이 스스로의 모습을 어떤 것인지를 드러낼 때까지 기다릴 수 없게 되면 우리가 가진 기존의 지식을 가지고 바로 이분을 이해하려고 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분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분을 우리가 어떤 이론의 틀을 가지고 이분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돼요? 우리가 이분에게 우리 가진 어떤 것을 투사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개념이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내적 대상을 이분에게 지금 투사하는 상황이 되죠, 역으로. 그래서 어떤 우리가 가진 임프레션이나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이 이분에게 오히려 이분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나름대로의 선 지식이나 선 개념이나 무엇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사용한다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떤 면에서 이론들이 방어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은 아마 임상을 하시는 분들이 이해할 거예요. 내가 어떤 좌절이 내담자와 관계에서 큰 좌절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분에게 잘 알아듣도록 설명하고 싶어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충분하게 이분에 대해서 알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분으로부터 내가 무능한 치료자라는 것이 드러나기 전에 내가 뭔가 이분에게 얘기를 해주거나 설명을 해주거나 해석을 하거나 어떤 권고를 하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상담자라는 것을 이분에게 각인시키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꽤 생기겠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충분하게 우리가 대상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빨리 우리가 가지는 어떤 개념이나 이론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들은 많은 경우에 방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 예, 말씀하시죠. 질문 있는데요. 예. 여기서는 저는 계속 이제 여기서 주어하고 동사가 이제 어떤 건지 몰라서 그래요.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떤 이 게 영어 원문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주친구의 존재로적인 경험하는 걸 가로막는 조적 방어를 변형시킨다라고 한 주체가 오 개념인가요? 아니면 정신분석적 이론인가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그래요. 잠깐만. 번역이 잘못된 건지 제가 그래서 이제 책도 보니까는 책도 그렇게 나가가지고 실은 저도 이 문맥을 엄청나게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잠깐 봐드리죠. 첫 번째에서 오 개념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전식분석적 이론들이 이제 존재론적으로 경험하는 거를 이제 가로막는 조적 방어들로 변형을 시킨다라는 뜻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말이 것 같긴 해요. 네네네. 근데 왜 그럼 오 개념이 나왔는가요? 오 개념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주어로 나왔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오라는 개념이 뭐냐면 오라는 개념이 나옴으로써 그전에는 이런 이론들이 독자적인 이론으로 이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라는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이 개념들이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여기에서가 문장이 문장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보죠. 그루시타인은 원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I believe that the concept of O. 그래 주어가 concept of O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은 맞는 것이죠. 예. The concept of O transforms all existing psychoanalytic theories into veritable psychoanalytic manic defenses against the unknown, unknowable, ineffable. 오 개념이 변형시키는 거 맞네. 그러니까 이 번역은 맞는 거예요. 이 O라는 개념이 들어오니까 이 O하고 이 이론들과의 관계에서 O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이론들이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거 원문 좀 나중에 원문 좀 영어로 좀 줘보세요.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어가 잘못 쓰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이건 번역문이 어쩌면 문자 원래의 글들을 그대로 좀 직역을 한 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의 개념이 거의 오의 이론이 오라는 이런 비혼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들이 주변적인 것이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존재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가로막는 조적 방어들을 변형시키는 그 주체는 정신분석적 이론들이잖아요. 기존에 그게 아니고 오의 개념이라는 오라는 이론이 그런 조적 방어들로 변형을 시킨다는 건가요? 그게 조적 방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얘기죠. 오를 알아가는데 오를 있는 그대로 체험하지 않고 오에 접근하되 지나치게 오에 의해서 외포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이론이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오를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오의
교수님 오해 개념이 한 다음에 비혼의 그 뒷부분을 꾸며주는 거죠. 오해 개념이 비혼이 절대적인 진실, 궁극적인 실체, 실제라고 부른 궁극적 존재가 오해 개념인 거죠. 그렇죠. 예. 글쎄 그건 오해 개념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조적 방어들을 변형시키는 거가 그러니까 여기서 many 변형시킨다면은 defense against the unknown이라고 against all라는 얘기예요. 오에 대한 방어라는 얘기예요. 오를 직접 우리가 만나는 그래서 어쩌면 이 오라는 존재는 무한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의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 두려운 대상을 직접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이런 이론을 통해서 만나고자 한다 하기 때문에 그 이론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방어적인 작용도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살아있는 이 대상, 이 신비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만나는 것이 처음에 어려우니까 우선 이론을 통해서 만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 이전 이론까지는 이 오라는 존재를 상정하지 않은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오라는 이런 개념, 우리의 실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무한성이라고 신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 단계까지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정서를 아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무엇이 억압되어 있는가 이런 쪽에서 봤지만 이 비온이 얘기하는 오라는 개념은 어떤 억압되지 않은 어떤 것들이죠. 그래서 이전 이론에서 전혀 다르지 않은 어떤 영역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영역이 이게 그로스토슈타인의 주장이에요. 비온이 이 오의 개념을 가져옴으로써 초월적인 어떤 개념이 들어옴으로써 이 궁극적으로는 정신분석은 정신분석의 주체나 정신분석의 객체가 이 오라는 개념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하는 개념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용되던 여러 이론들은 이 오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중간의 과정이 그 오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그 이론들은 오를 이해하는 이론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방어적인 이론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이론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어쩌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단순한 문장의 문제라기보다 그로스슈타인의 주장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직은 충분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겠죠. 교수님, 수녀님 안 들려. 수녀님 이야기다. 교수님 네, 제가 네. 나중에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좋습니다.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수녀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약속하시고 여기는 넘어가죠. 근데요, 교수님, 제가 이제 이 그 문맥을 이제 지금 다루면서 되게 비혼한테 되게 저항이 일어요. 네. 어떤 저항이 있냐면요. 솔직히 멜라니 클라인의 그 제자잖아요. 피분석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멜라니 클라인의 어떤 이런 그 죽음 본능이나 편집 분열적 자리, 우울적 자리를 확대시켜서 오해 개념을 이렇게 하여튼 오해 개념을 가져오는데 이 멜라니 클라인의 어떤 기존의 이론들을 되게 많이 활용했고 그 기초를 놨고 거기에 기반해서 오해 개념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조적 방어로 치부를 하니까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 쾌락 원리나 편집 분열적 자리나 우울적 자리, 죽음 본능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서 굉장히 그 정신 분석에 있어서 정말 토대를 놓고 어떤 한 아주 너무나 훌륭한 기초적인 이론으로 변할 수 없는 이론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오해 개념을 또 확산시켰을 텐데
그것이 또 이렇게 조적 방어로 이렇게 치부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비혼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조금 예, 약간 좋아하기 지금 잃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감정이입이 돼 네, 있어요. 여기 전이 정서가 있는데 이게 바로 클라인의 제자들이 느꼈던 정서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신비의 개념, 오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오를 모든 것에 통합하는 개념으로 가지고 가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멜라니 클라인의 그 훌륭한 이론, 그 이론을 따라서 제자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 또 이론을 많이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게 다 이 비혼의 이론의 그냥 하부 구조 정도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정서적으로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왕따를 당하게 돼요, 비혼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정서가 결국 비혼을 왕따시키는 정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문제가 이 저항이 어떤 거냐면 비혼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기 전에 정서적으로 지금 거부가 일어나요. 마치 말해도 되나요? 예. 그 마치 내담자가 앞에 있으면 그 내담자가 참으로 과대한 자기를 이렇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상담자를 이렇게 무시하는 느낌이 무시하는 느낌이 들죠. 사실은 역전적으로 이 사람 보호하고 싶은 심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굉장히 이렇게 교육하려고 그러고 티칭하려고 그러고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불러일으킨 것들이 뭔지를 그 넘어 있는 걸 전혀 보려고 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관점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지금까지 없던 개념이 도입됐기 때문에 기존의 이론들과는 상호 이거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이 이론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방어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하는 이론은 어떤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정서적으로 기존의 이론을 내가 배웠던 거에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있는 거죠. 그 자체로도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데 갑자기 오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이론은 완전하지 않은 것인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정서적으로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좀 느껴져요. 네. 근데 이 비혼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우리 다음 학기에 또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한 클래스를 더 6클래스까지 여러분들 들으실 분이 있으면 개설을 할 텐데 이 시간 지나서 90분짜리로. 근데 6에서도 마찬가지예요. 6이 어떤 이 초월적인 개념을 들고 나갔을 때 결국은 프로이드의 제자들이 6을 쫓아내잖아요. 6을 수용할 수 없어서 6이 파문당하는 이런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먼저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의 제자들 중에 청출어람인 사람들이 생겨요. 어떤 면에서는 스승이 아직 가지지 못한 인사이트를 가진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을 그대로 수용해 줄 만한 품을 가진 스승이 되기가 어렵고 근데 스승 혼자 그걸 수용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 제자들 간에 시블링 라이벌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우리 스승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그 동료들이 수용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 현상이 지금 여기 비혼도 마찬가지로 비혼이 멜라니 클라인의 후계자처럼 황태자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클라인 하이픈 비혼 학파 이렇게 불릴 만큼 아주 굉장히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리고 아마 미국으로 가기 전에 그 영국 정신분석가 협회 회장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던 분이 이 오라 초월적 자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 그리고 디프레시브 포지션에다가 여기서 갑자기 초월적 자리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멜라니 클라인 중심의 이론으로 지금 굉장히 발달을 해 나가고 있던 그러니까 클라인 학파 후기 클라인 학파들이 일제히 여기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멜라니 클라인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클라인의 같은 제자였는데
클라인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초월적인 얘기.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프로이드나 멜라니 클라인 쪽에서는 굉장히 사이언티픽한 쪽에 과학적인 태도를 취해 왔는데, 그와 전혀 다른 이런 초월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이미 멜라니 클라인 학파에서는 제명된 사람처럼 이렇게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인격살해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보통 정신분석가 사이에서 저 사람 사이카틱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요새 얘기는 맛이 간 사람, 어떤 면에서는 전에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요새 좀 이상해졌어. 거기에다 또 미국으로 떠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도망간 것처럼 이렇게 내부에서는 그런 정서들이 꽤 팽배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욘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만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떠나온 이후로는 어떤 영국 정신분석가 협회원들과 크게 교류가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새로운 이론을 들여온다는 것이 기존의 학계에서는 엄청난 저항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이제 오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말, 명상, 알을 넘어선 위치에, 그리고 인간이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차원 안에, 즉 저 너머에 머무른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역설적으로 이러한 저 너머에서조차도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의식적 및 무의식적 존재와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대상들 안에 철저하게 스며들어 있고 상호 침투되어 있다. 초월적 존재로서 저 너머에 있지만 저 너머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머무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역설적으로 우리와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의식적, 무의식적.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를 따라가기가 만만치 않죠. 보통 이 영성 쪽에서도 어떤 초월성이라고 얘기할 때 내재성이라고 두 가지 개념이, 그 이머넌스라고 할 때, 이머넌스는 이 세상에 드러나는 신적 존재,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이 있는 신적 존재를 여기서 이머넌스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그게 적절하게 뭐라고 번역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초월이라고 할 트랜센던스라고, 이게 초월과 그리고 내재성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머넌스. 초월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신적 존재가 이 우주나 우주의 법칙, 이 우주와 우주의 법칙으로부터 초연하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분리되어 있는 신적 존재에 대한 개념을 트랜센던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긴 하였지만 창조한 이후에는 이 우주하고는, 이 우주에 개입하지 않는 이런 초월적인 존재,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이머넌스라고 할 때는 여기에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어떤 신적 존재,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여기서 트랜센던스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머넌스하고 이 개념을 여기서 그로슈타인은 묘하게 두 가지를 그냥 섞어서 써버려요. 그래서 따라가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우리 수현님이 좀 보완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완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쉽게 그냥 종교인이라면은 우리가 내 밖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우주의 기도를 보면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초월적인 하느님이죠.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죠. 저 멀리에 있는 그렇지만은 거죠. 또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소리 되고 뭐 그런다는 의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뭐 우리 안에 계시다. 그 각자 안에 있는 내자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내재한다는 그 뜻하면은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게 어렵지는 않은데 근데 그냥 종교적인 용어로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제가 이제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정신분석적인 얘기하고
신비적인 얘기가 동시에 진행되니까 거기에서 이 개념들이 꼭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개념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초월이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는 초월성까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으니까 비원을 읽을 때 조금 여기에 초월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여기서 내재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애써서 따라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로트슈타인이 비혼을 잘 이해한 건지 아닌지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비혼의 얘기와 그로트슈타인 얘기를 읽을 때 이 이머넌스라는 개념, 우리의 이 세상에 혹은 내면화된 이런 개념과 초월이라는 개념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조금 주의를 주면서 우리 따라가 보면 좋겠어요. 이 개념을 네. 다 이해하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가 애써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오해 변형 안에 있는 순환계도의 두 측면인데요. 그루슈타인은 이제 정신적인 처리 과정과 정서적인 처리 과정 두 개로 나눴더라고요. 두 측면으로. 그래서 먼저 정신적인 처리 과정 A를 보면은 감각의 수용에서 베타 요소들, O가 남긴 인상, 베타 요소들의 정신화와 함께 시작되며, 이때 베타 요소들은 알파 기능에 의해 전환 과정을 거쳐 꿈, 사고, 기억, 접촉 장벽, 그리고 감정으로 분류, 대치된다. 이렇게 정신적인 처리 과정을 봤고요. 여기서 정서적인 처리 과정은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예. 먼저 변형의 한 측면으로 감각의 수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게 the sensory input aspect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감각의 입력 측면이라고 그냥 직역을 하자면 인풋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타이프라이터 치는 것처럼 우리 감각에 뭐가 자국이 남는다는 얘기죠. 그게 인풋이라는 얘기죠. 이게 감각 자료죠. 그러니까 감각의 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수용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베타 요소라는 게 감각으로 남아있는 어떤 흔적이라는 얘기죠. 감각에 남아있는 오가 우리를 만난 흔적, 오가 우리의 정서적인 측면을 만났을 때 아직은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주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주체는 아직 이해를 못하지만 오가 우리의 정서를 만났던 자국, 그 흔적, 이게 감각으로 남는다는 얘기죠. 그것을 베타 요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타 요소는 O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들 이제 많이 헷갈릴 거예요. 베타 요소가 O라고 얘기를 쓰고 있어요. 어떤 때는. 그렇지만 또 어떨 때는 O하고 베타 요소는 다른 거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O와 관련되니까 이게 O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O가 우리를 만난 것, 우리와 인카운터 한 것이 감각 자료로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직접 우리가 너무도 다른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존재를 우리가 직접 인카운터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O를 만난 흔적이 우리의 감각적인 자료로 남는다, 이런 개념. 그래서 이걸 베타 요소라고 이름 붙였어요. 근데 베타 요소를 하나에만 베타 요소라고 쓴 게 아니고 또 두 번째도 베타 요소라고. 그래, 베타 요소라고 할 때 어쩌면 크로스슈타인과 비온 얘기를 잘 들으면 어쩔 때는 이 감각 자료만을 베타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그걸 넘어서 뭐라고? 다른 것까지 합쳐서 또 베타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개념을 보죠. 교수님 질문 있는데, 여기서 네. 이제 감각 자료라고 했잖아요. 예. 감각. 예. 그러면 이 감각이라는 거가, 여기서 말하는 감각이라는 거가 오감 외에 또 뭐가 있나요? 감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five senses로 감촉이 남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오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적인 것은 우리 의식, consciousness가 잡아내는데,
어떤 여기서 오는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자극과 내적 자극을 합쳐서 이걸 감각자료로 보고 있어요. 비오는 여기서. 그래서 이건 어떤 면에서는 프로이드 쪽에서 봤던 생물학적인 개념이 일부 남아 있는 거죠. 우리의 욕동이라고 할 때 드라이브 이론에서는 뭐예요? 드라이브는 신체에서부터 소스가 있다고 봤던 거죠. 그래 이게 신체와 정신의 경계선상에 드라이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기서도 비슷하게 감각자료라는 개념을 써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 원천적인 것, 우리가 아직 감정으로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감정이나 어떤 생각으로 가져오지 못한 어떤 것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때요? 뭔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는데 그 놀란만 있지 그 정서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정신화되지 않는. 멘탈라이즈가 되기 전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정신화한다고 하는 개념, 멘탈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이게 심리적인 것으로 변환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신체적인 자료가 정신적인, 심리적인 자료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가 정신이 프로세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재료를 생산하는 공정이 알파 펑션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알파 펑션 하나의, 여러분이 이미지네이션 속에 하나의 기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모르는 거가 내 신체에 뭔가가 감각이 내가 남아있는 이 감각을 이 알파 펑션에 집어넣으면 알파 펑션에서 베타 펑션, 베타 요소가, 우리가 모르는 걸 베타 요소라고 그러죠.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베타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알파 펑션을 가진 사람에게 주면은 이게 프로세스가 돼서 나올 때 이게 이제 알파 요소가 된다니. 근데 알파 요소는 기본적으로 이게 꿈 사고로 가져갈 수도 있고 정서로 변환시킬 수도 있고 어떤 기억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그 접촉 장벽으로 보낼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을 쓰고 있는 것은 이게 이때 심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원재료가 생산이 됐다는 얘기죠. 그 이전에는 심리적인 재료가 아닌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면은 여기서 감각의 센스라고 하는 얘기. 이거 감각 자료로, 센스는 우리의 바디잖아요. 어때? 신체화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바디이고라고 프로이드가 얘기를 했죠. 바디이고를 사용한다고. 우리가 원초적인 이고는 바디이고라고 했던 부분하고 서로 연결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동시에 다른 측면에서는 타고난 전관념들, 이데아 형태, 물, 자원 이런 것들이 출현하는데 비오는 또한 그것들을 베타 요소들이라고 불렀고 이 베타 요소는 감각 자극들, 교수님 말씀하신 마음 밖과 안에서 오는 이런 자극들과 전관념들, 뭐 타고났든지 그리고 획득되었든지 이것들을 묶는 접착체 역할을 한다고 했고요. 이제 이것은 여기서 잠깐만요. 좀 멈춰서. 네. 여기서 접착체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조금 번역이 좀 이상해요. 여기서 베타 요소는 감각 자극들과 전관점들로 구성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제가 원문을 읽어드리면 The beta element constitutes an amalgam of sensory stimuli and preconceptions. 그래서 constitute라는 말을 썼어요. constitute라는 말은 compose라는 말이고 form이라고 형성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베타 요소 속에 이 두 가지가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베타 요소가 접착체라고 하니까 베타 요소가 접착하는 베타 요소가 따로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베타 요소 속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알아두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떠나간 젖가슴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떠나감과 돌아옴의 순환이 주는 안도감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지니고 있기에 좌절, 젖가슴이 없는 그런 좌절을 충분히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요한은
그 경험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 관념을 관념으로 변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화가 혹은 일반적인 인격이 5가 되는 순환의 완성은 즉 개인이 자신의 운명을 부인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은 초월성을 성취하는 것이다. 즉 더 진화된 자기가 되는 것이고 초월적 자리로 진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곧 신비가가 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혹시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게 있나요? 여기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전 관념들 이게 이제 타고난 그리고 획득된 이 전 관념들이 베타 요소와 만날 때 구성될 때 그 이렇게 순환 궤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처럼 느껴지거든요, 교수님. 그러니까 어쩌면 오라는 개념 속에 이 두 가지를 다 네. 묶었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좀 개념상 쉽지 않아요. 어떤 면은 비오는 제가 여러분들 이게 자료 보내드렸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사이코 애널리틱 아브젝트라는 용어를 써요. 정신분석 대상이라고 하는 거. 사이코 애널리틱 아브젝트라는 용어가 쓰는데 이 그로트슈타인은 이걸 사이코 애널리틱 아브젝트라고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206쪽에 여러분 보면 거기에 206쪽 줄을 한번 보시죠. 거의 8회 8번 줄을 한번 발자다가 읽어 주실래요? 네, 8번이요. 내가 앞에서 비온이 5가 주체라고 암시했다고 말해놓고서 지금 5가 정신분석적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이 점에서 비온과 견해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내 생각에 5는 결코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연결 동사인 되기, becoming을 제외하고는 어떤 동사도 교묘히 빠져나간다. 베타 요소가 대상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로트슈타인은 대상이라는 말은 베타 요소를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 오 자체는 이건 서브젝트라고 주체란 얘기예요. 그거 자체가 주체이기 때문에 객체가 되지 않는다. 오브젝트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묘하게 용어상 지금 비온과 그로트슈타인이 지금 달리 그 용어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혼란에 빠지죠.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오를 이해하는 건 우리가 오가 되는 길밖에 없다. 이게 오를 주체로 보는 거예요. 서브젝트로. 그런데 비온의 용어 속에는 사이코애널리틱 아브젝트 정신분석적 대상이라고는 용어를 씀으로써 이 오를 정신분석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에서 용어에 혼란이 오죠. 그런 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들을 따라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신비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태도라고 보이죠. 여기서는 초월적 자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알 수 없는 신비의 대상을 만나는 과정인 거죠. 초월적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 기존 관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오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를 한다고 하는 개념이니까 내가 모르는 그 신비의 대상이 돼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한다. 이런 개념으로 간다고 한다면 나의 기존 관념이나 나의 어떤 나의 내적 대상을 투사해서 대상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을 신비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가라는 여기 자체가 어쩌면 대상을 명료하게 본다는 개념인데 오히려 우리가 신비하다고 신비주의다고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잘 알 수 없는 모호한 것을 신비주의라고 하고 있어서 이거 자체가 개념이 지금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 아마 교과서에 또 나올 거예요.
신비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모호한 것으로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우리의 투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제로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신비가라고 여기서는 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초월 그리고 현존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발췌한 부분은 다른 그 중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몇 번 읽다 보니까 중요하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돼서 이 부분 발췌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실제, 리얼리티라고 부르는 것은 그 자체로서 실제, 오를 숨기고 있는 하나의 환상이다. 그래서 네, 비오는 결정론적 확실성에 의해 특징 지어지는 현대주의의 장막을 찢고 우리에게 상대주의, 상호주관성,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소개해 주었다. 비온에게 있어서 오는 모든 대답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질문 뒤에 있는 질문인 동시에 알 수 없는 대답이다. 그래서 이 실제라는 것은 뭔가 눈에 보이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뭔가 만져지고 느껴지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그 실제는 그 정말 궁극적 실제, 영혼 속에 있는 어떤 오를 숨기기 위한 하나의 환타지, 환상이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리얼리티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다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더 리얼이라고 대문자 리얼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플라톤의 이데아 형태 혹은 칸트의 물 자체, 이런 개념, 근원적인 본질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의 표상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고 사이칼리스트 얘기할 때 우리 내적 대상을 뭐라고 표현해? 내적 대상들을 대상 표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셀프는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자기 표상, 대상 표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대상 표상이라고 할 때 아버지 표상이나 어머니 표상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사람에게 그 표상은 실제 아버지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는 아버지를 내 표상을 통해서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가의 경지에 이르면 지금 계시는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서 아버지가 지금 히앤드 나우에서 나에게 뭘 느끼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따라가는 사람은 신비가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미스틱이에요. 그런 대부분의 사람은 전이정서가 작용하는 거죠. 자기의 표상을 사용한다. 그래서 실제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살아있는 아버지,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고 과거의 임프레션을 가지고 보는 거죠. 어떤 임프레션이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버지 표상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표상으로 아버지를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게 어쩌면 우리가 우리가 현실이라고 만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현실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임상에서 예를 들면 전이현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트랜스퍼런스라는 트랜스퍼런스는 판타지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를 과거의 대상이라는 판타지 속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 내담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아버지에게 느꼈던 정서를 지금 우리에게 느끼고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나를 살아있는 분석가나 어떤 상담자로서의 나를 만나고 있는 게 아니고 과거의 대상으로, 그 판타시로 나를 만나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여러분의 선입견으로 만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직 알지 못하는 대상을 우리가 미리 판단하는 경우들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투사를 사용하죠. 그래 이 투사를 사용하는 게 불가피한데 어떤 것은 또 이 투사라는 건 굉장히 아무 자료도 없는데 대상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수단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병리적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것에만 의존하게 되면 현실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대상을 파악하는 수단으로서 어떤 포스트 임프레션도 중요하고 나의 과거의 경험들이 있으니까 어떤 일정한 전이를 통해서 내가 만나봤던 이런 인상을 가진 사람은 이런 게 많아 라고 하지만 그 임프레션에 속지 않고 그렇지만 검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살아있는 대상을 만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는 저런 사람만 보면 나 알아. 더 이상 얘기도 들어볼 필요가 없어 라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어떤 정서를 가지고 이 사람을 계속 대한다고 한다면 나는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어떤 판타시 속에 있는 어떤 대상을 만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내적 대상을 투사된 대상하고 내가 지금 교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전혀 자기가 이해되지 못한다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리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 나는 현실을 D라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현실을 D라는 게 아니고 현실에 대한 내가 가진 어떤 내 나름대로의 이해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고 그 기존 관념을 나의 고착된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나는 내가 초월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것을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재성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상기시키고 싶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잠재적 초월성은 오로서 우리와 함께 있다. 정서적 경험을 거친 결과로서 우리가 이러한 것이 될 때 become 우리의 내재성, 신성은 화육되고 실현되며 우리는 자기 초월적인 존재가 되고 진화한다. 여기서 내재성이라는 용어가 이머넌스라는 얘기예요. 트랜센던스라고 하는 건 초월성이라는 트랜센던스하고 보통 이머넌스를 신학에서는 구별을 하는데 그 개념이 여기서는 묘하게 두 개가 그냥 합쳐진 개념 비슷하게 돼 있죠. 내가 얘기하는 초월성은 내재성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용례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픽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비혼의 추구 파트입니다. 비혼은 오와 직관을 만나게 되고 오는 칸트적 의미에서 우리 안에 내재된 저 너머를 뜻하는 초월적 실체를 가리키고 직관은 우리 안에 있는 저 너머로부터 저 너머를 신성화하도록 허용하는 내재 초월적 실체를 가리킨다. 여기서 신성화한다는 표현은 조금 원문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거. 원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디바인이라는 말을 써요. 디바인을 하다 보니까 디바인을 이거 신성화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그 말의 용어는 디스커버 한다는 뜻이에요. 발견한다. 그래서 그 저 너머를 발견하도록 허용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네. 이러한 성취들은 클라인의 공헌들을 우아하게 확장했고 세련된 것으로 만들었고 프로이트의 업적들을 능가하는 인식론적이고 존재론적인 초심리학적 초이론을 확립했다. 이 초이론은 정서적 경험의 진실, 그것의 수호자 및 떠나지 않고 맴도는 현존으로서의 신앙, 그리고 그것의 창시자와 실현으로서의 오와 함께 인식론적 및 존재론적 이론을 정신분석 이론에 도입했을 뿐 아니라 목적론을 특히 초월을 도입했다. 그래서 여기에 도입된 개념들이 정신분석가들이 익숙하지 않은 개념들이 신비주의나 아니면 영성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정신분석 세계 속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걸 기존 정신분석의 이론과 조화해내야 되는 이런 태스크가 주어졌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융이 시도했던 것과 이 비혼의 시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비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어지려면 결국 융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가면서 보시죠. 결코 감각이나 숙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주체들의 주체인 오를 경험하는 능력에 있다.
이 능력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신분석의 주체, 즉 성취의 인간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정신분석의 주체, 즉 오인 것, 빙오를 경험하는 우리 자신들의 무의식적인 측면은 비혼이 정신분석적 대상이라고 부른 것으로 환자에게 제시된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여기서 여러분 정신분석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오해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카톡으로 보내드린 여러분들이 좀 그래서 좀 그 원문하고 번역문을 함께 그걸 조금 계속해서 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묵상 자료가 될 거예요. 도대체 비혼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로트슈타인은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그로트슈타인은 정신분석의 주체라는 얘기, 서브젝트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비혼의 용어 속에서는 정신분석적 객체라는 용어, 대상이라는 용어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각주에서 그로트슈타인이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내가 겸손되게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 부분에서 비혼과 내 선생님하고 다른 견해를 여기서 밝힙니다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게 맞다고 이해하시고 이 부분을 좀 소화하도록 애써보죠. 그 다음으로 가보죠. 그 정신분석적 대상은 증상들, 꿈들, 자유현상들에서 그리고 특히 연합될 경우 고유한 의미를 나타내는 항구적 결합들의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에서 드러난다. 교수님, 여기 항구적 결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될까요? 항구적 결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내는 건 어떻게 해석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을 보면서 우리 갑자기 내가 처음부터 생각한 건 아닌데 이 사람의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아주 유혹적인 엄마라는 개념이 떠올라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데 내 것에 어떤 것과 어떤 것이 결합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항구적 결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어떤 베타 요소가 있을 때 이 베타 요소에 걸맞는 선지식이건 우리의 정신분석적인 이론이건 어떤 것이 다른 것하고 항상 결합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합됨으로써 어쩌면 우리가 해석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인터프리테이션이 그냥 우리가 지적인 작업만 가지고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신분석의 여러 가지 이론을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이 환자를 보면서 내가 왜 이 이론이 갑자기 생각났는지, 어떤 사람은 에디퍼스 컴플렉스에서 반항하는 아이 모습으로 내담자가 비춰지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거절하는 대상이라는 그런 개념이 떠오르면서 나쁜 젖가슴이 내게 떠올랐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어떤 커플로 나타날 때 이걸 여기서 얘기하는 항구적 결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를 경험하고 분석가의 해석과 함께 실현 또는 화육을 기다리는 T분석자의 측면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의식의 주체요, 한 번 그리고 영원히 무의식의 유화로 알려진 신성한 실체라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분석가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쉽게 얘기를 해보죠. 내담자가 있으면 내담자가 지금 내담자의 베타 요소가 있죠. 내담자가 자기 베타 요소를 소화하지 못하니까 투사적 동의식 통해서 우리에게 투사해요. 그러면 상담자가 이걸 컨테인하죠. 컨테인하면서 여기서 알파 펑션을 이용을 해서 이걸 소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소화를 하다 보면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내가 이걸 알아차리게 된다는 얘기죠. 어떤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까 항구적 결합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내게 뭔가가 이 베타 요소, 내담자는 이게 뭔지 전혀 소화를 못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소화되면서 이게 어떠면은 거절하는 대상의 정서로 내게 이게 다가왔다고 한다면, 이분이 힘들어하는 게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그 엄청난 두려움 때문에 그걸 아직은 거절당한다는 생각이나 거절당할 때의 느낌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뭔가 알 수 없는 커다란 불편함 혹은 불안, 두려움 이런 거, 그냥 세분화되지 않은 어떤 정서로 아직은 프로세스할 수 없는 막연한 어떤 것으로 이분이 가지고 있었는데, 상담자가 이걸 컨테인하면서 이분의 정서들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거절하는 대상에 대한 이미지들이 오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떠올랐다고 한다면, 이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정말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이 힘드시군요 라고 해석을 한다면, 여기서 이게 내담자의 베타 요소가 상담자를 통해서 K 평션으로 바뀌는 거죠. 내담자의 O를, 근데 이 내담자의 O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한 단계가 더 거치는 거죠. 그냥 내가 내담자의 베타 요소를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내담자의 정서를 하면서 내가 항구적인 결합이나 어떤 어소시에이션이 오는 이유는 내 과거의 어떤 체험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공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나의 내 O를 만나는 지점에서 나에게 그러니까 내담자의 O를 나의 O가 함께 만나주는 과정 속에서 나의 O에서 오는 어떤 나에게 드는 느낌이나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나의 O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O를 이해하는 과정. 그렇지만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중간에 나의 O를 하나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해석은 내담자의 O, 여기서 베타 요소를 내가 해석하는 게 되겠죠. 그럼 이분의 당신은 거절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당신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죠. 이 사람의 O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소화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이 거절받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뭔지 모르지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불안하고 힘들었고 그런 건데, 이게 거절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우리가 버벌라이즈 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이걸 수용을 하면, 억셉트를 하면 이 사람 것이 되죠. 내가 지금 우리 선생님한테 거절받을까봐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건 사실은 과거에는 내 엄마에게 거절받았던 경험이 때문이구나 라는 이런 어떤 인사이트가 간다고 한다면, 지금 자기의 정서를 이해한다면 이 K라는 것이 이 사람이 O로 변환된다고 또 한 다리를 건너요. 그러면 이분의 퍼스널 O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안에 있는 O, 처음에는 주인 없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 이런 것들을 O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몰라요. 모르는데 결국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구나. 두려워는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자기가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던 O를 퍼스널 O로, 그 이전에는 이런 것 자체가, 이 O는 어떤 개인화되지 않은 어떤 인격화 되지 않은 생각이죠. 근데 이분이 자기의 퍼스널 O로 변환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 안에서의 변모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면서 이분이 자기의 정서를 수용함으로써 자기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기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신비가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면 신비가 자격이 있고, 마찬가지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신비가라고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신비가 너무 아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라고 보다는, 신비한 사람이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자기를 깊이 통찰할 수 있는 사람을, 그리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신비가라고 우리가 데피니션을 좀 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한 번 그리고 영원히 무의식의 유화로 알려진 신성한 실체다라고 하는데, 다른 책에 보면은 여기 이게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진화하는 유화라고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무의식의 유화인데 진화하는, 성장하는, 끝없이 어떤 이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진화하는 유화, 무의식의 유화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에고가 되게 응집되고 이고가 응집되고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뭔가 성장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도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소시에이션이 오겠죠? 네. 계속 하겠습니다. 비혼에 따르면 우리는 자기 부정, 자아의 포기를 통해서 오가 된다. 그렇게 해서 오가 되는 것은 비록 일시적인 것이긴 하지만 내가 초월적 자리라고 부르는 것의 성취를 나타낸다. 초월적 자리는 개인이 유아기 이후로 또는 태아기로부터 계속해서 좌절을 감당하는, 고통받는 역량을 점진적으로 발달시킴으로써 모든 것의 궁극적 실제인 오와 공명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자리이다. 그러므로 이 능력은 편집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에 앞서 있고 모든 차원과 관점에서 동시에 그리고 이후에 있으며 맴돌고 둘러싸고 껴안고 넘어선다. 나는 편집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는 모두 오의 아호인 절대자 업솔루트의 눈멀게 하는 빛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정서적 및 인식론적 오존층, 렌즈 또는 필터를 구성한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면 여러분이 태양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죠. 네. 태양을 여러분이 직접 보게 되면 눈이 멀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나오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죠. 우리가 절대 진리를 만난다는, 절대자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겐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두려운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존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오는 존재 또는 실존 그 자체 현존, 즉 위장 없이 순수하고 의미 있게 경험하는 존재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것은 숨기는 것이 없는 진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의사항에서 제가 끌리는 대로 발제했습니다. 초월은 우리가 있는 곳, 바로 그 위에, 그 안에, 그 주위에 있는 말없는 타자이다.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존재 자체의 핵이다. 신비가 혹은 천재는 초월과 잠재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측면으로서의 오이다. 그러니까 초월과 함께 내재하고 있는 그런 함께 가는 그런 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편집 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를 해결한 후에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훈에 따르면 신비가는 말들과 상징들의 속임수나 위장을 꿰뚫어 보는 것을 통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이다. 신비주의라는 용어가 편견의 희생물이 되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사람들이 신비주의를 두려워하게 된 것은 교훈에 따르면 진실이 두려워서 그것의 명료성을 신비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두려움을 그것에다 투사적으로 동의시를 한 데 따른 결과이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예,
그러니까 신비가라는 거가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의 어떤 그 오를 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제 꼬이면서 뭔가 이렇게 왜곡된 사고라든지 외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장애물들이 있을 때 오히려 신비를 되게 편견의 희생물, 신비주의라는 용어가 편견의 희생물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근데 신비를 신비가가 이상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신비가 아닌 사람을 신비한 사람으로 이해하죠. 요새 네네네. 어디 잘 유명한데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이 신비 컨셉을 가지고 있다고 한국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신비가 아니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초월적 자리의 빛에서 본 클라인의 자리 개념인데요. 이것도 이제 편집 분열적에서나 우월적 자리를 되게 많이 다루었는데 중복된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오를 새로운 고려 요소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공포, 박해감, 죄책감 사이를 또는 다른 말로 유아기 파국과 유아기 신경증, 정신증을 구별할 수 있다. 박해감은 오를 숙달하고 개인화하기 위한 시도인 반면 궁극적 공포와 두려움은 비인격적 의미 없음의 경험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후에 편집분열적 자리하고 우울적 자리에 대한 여러 설명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앞에서도 많이 다룬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혹시 이 앞부분이 그러니까 박해감, 그 공포, 박해감, 죄책감 이런 것들이 혹시 그 PS 자리이고 혹시 그 공포와 두려움은 비인격 의미 없음의 경험을 가리킨다 이쪽이 우울적 자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교수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꼭 그렇게 둘로 나눠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편집분열적 자리나 우울적 자리나 이런 것들이 박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여기서 비인격적인 의미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이분은 가장 실존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존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으로서 편집분열적 자리나 우울적 자리가 사용된다. 이런 쪽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박해라는 것은 자기 안에서 이걸 박해자를 피하면 되잖아요. 박해를 우리가 투사한다고 한다는 것은 박해자라는 개념으로 이름이 붙여진 것은 우리가 도망갈 수가 있죠. 누군가가 나를 박해한다고 한다면 그 박해하는 대상을 내적으로 있는 박해감을 외부에 투사해서 그 사람을 피하거나 여러 가지 방어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제일 두려운 것은 궁극적인 공포나 두려움.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대상 여기에 대한 원천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이 여기서 박해 불안으로 오기도 하고 우울 불안으로 오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초월적 자리 개념을 향하여 초월 자기의 진화인데요. 그의 인식론에서 초월과 선언적 초월 두 가지 개념 모두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전자는 그의 오 개념을 포함하는 반면에 후자는 그러니까 초월을 얘기하는 거겠죠. 전자는 초월을 얘기하고 개념을 포함하는 반면에 후자 선언적 초월이라는 것은 직관, 러브, 헤이트, 날리지, LHK 연결들 담는 것, 담기는 것 그리고 타고난 이데아, 전 관념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들이 사실은 명료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초월이라고 해서 오 개념을 포함했는데 오 개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전관념,
프리컨셉션이라는 개념을 또 O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베타 요소 속에 아까 포함시킨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데는 어떤 곳에는 베타 요소나 전관념이 O라고 얘기를 해버리기도 하는데 또 어떨 때는 이걸 구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용어가 꼭 일관되게 쓰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주의해서 보는데 여기에서는 초월과 선언적 초월을 구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전관념이라는 것은 O가 아니라 O의 일부를 구성할지 모르지만 O 자체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이분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계속해서 K와 O 안에서 그리고 K와 O로부터 오는 그의 변형 이론은 초월 또한 초월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현상의 계열을 나타낸다. 네,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초월과 선언적 초월에 대한 칸트의 이론인데요. 되게 막 복잡하고 어려운데 제가 이 한 블록만 따왔습니다. 비온의 견해와 칸트의 견해를 화해시킨 결론은 이것이다. 오는 그 자체로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오 경험의 대상이 아니다. 오는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신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의 주체이며 주체를 통해서만 공명할 수 있는 존재, 즉 되기, 비커밍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실제로 오를 경험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인 것, being 오를 경험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조금 소화를 해봐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칸트의 이론이나 비온의 이론, 그로슈타인의 이론, 그로슈타인이 칸트의 얘기와 비온의 개념들을 이렇게 잘 조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이분도 스트럭을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스트럭을 하시는 분이 또 설명하니까 우리도 또 같이 고생을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칸트의 어떤 철학적인 개념들을 비온의 개념하고 접목시켜서 근데 또 비온의 얘기 중에 일부는 또 자기가 수용하지 않는 이런 입장에서 이걸 다 소화하려고 하니까 세 개념이 같은 것 같으면서 사실은 다른 이런 상황에서 또 그걸 우리가 소화하려고 하니까 많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너무 사변적으로만 보지 말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고르셨어요. O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아까 비온이 썼던 사이코의 애널리틱 아브젝트라고 하는 개념을 그로슈타인은 반대하고 있죠. 그건 서브젝트라는 얘기예요. O는 주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O를 우리가 객관적인 대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객관화시켜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건 우리 임상하고 직결되는 거죠.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우리가 거울 개념으로 전이가 잘 일어나도록 해서 우리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서 대상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정신분석적인 클래시컬한 이론과 릴레이션이라는 쪽의 이론이 여기서 서로 달리 정신분석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내담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거죠. 객관화시켜서 바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인발부 되지 않은 상태, 나의 오가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을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으로서, 대상이면 과학적인 참고의 대상이죠. 사이언티픽하게 이 사람의 이고 속에는 이러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 그걸 이렇게 고쳐주면 돼. 라는 처방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주장하는 것은 이 내담자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존재를 그냥 신비라고 얘기를 하십시다. 여기 오를 신비라고 그냥 쉽게 저는 풀어서 얘기를 하면 신비의 대상이에요. 신비스러운 대상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은 객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히스토리만 가지고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태야.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분을 이해하는 것은
주체이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대상, 어떤 면 우리가 리빙 가드라고 살아계신 하느님이라는 개념을 갖는다면 리빙 퍼스널리티라는 얘기예요.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이발빙 퍼스널리티죠. 진화하는 인격이에요. 진화하는 인격이어서 과거의 어떤 것들이 참고는 되지만 지금 현재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이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바로 우리가 예측해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주체이기 때문에, 서브젝트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사람이 되지 않고는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비커밍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동사로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타동사의 대상을 우리가 experience, 우리가 대상을 경험한다고 하는 타동사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구문론이 나오죠. 옛날에 문장의 오형식 중에 기억이 지금 없는데 보호를 쓰는 게 있죠. 목적어를 쓰는 문장 형식이 있고 보호를 쓰는 문장 형식이 있죠. 여기서는 이 오브젝트를, 그러니까 여기서 주체 서브젝트라는 얘기하고 오브젝트라는 얘기는 여기서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상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익스피리언스 한다고 한다면 이게 마치 타동사로서 경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상으로서 경험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 대상은 결코 내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이건 인격체이기 때문에 어쩌면 살아있는 대상이어서, 진화하는 대상이어서 내가 객관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다는 얘기. becoming the object라는 얘기예요. 그래, 여기서 object라는 용어를 그래서 쓰는 걸 꺼려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로스타인이. 내가 이 내담자의 인격을 이해하려면, 어떤 나의 오가 이 사람의 오를 만난다는 개념을 쓰죠. 대상의 오와 내 오가 만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무의식을 가져다 내가 직접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무의식 속에 있는 정서나 생각을 내가 체험한다고 하는, 내가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만드는 과정 자체는 내가 이 사람의 인격이 돼가는 과정이잖아요. 이 사람의 실제 체험을 내가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에서 내가 저 사람이 된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코우시 얘기하는 엠퍼티, 공감이라는 개념하고도 우리가 같이 맞물려 생각할 수 있겠죠. 현대 정서에서 조잉이라고 하는 거나 이런 개념들이 결국은 내가 저 사람의 정서를 온전히 내가 담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저 사람이 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파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동일시가 일시적인 동일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이해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사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의 정서를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비커밍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체험을 직접 체험해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저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재 체험하고 있는 것을 내가 대신 체험해서 이것을 어떤 생각을 재료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정서나 생각을 온전히 내 것으로, 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베타 요소를 내가 내 몸으로 소화해내는 과정 속에서 나는 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이해한 것을 이 사람에게 돌려주는 게 해석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은 자기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자기 자료를 가지고 내가 소화해낸 결과가, 이 공장에서 프로세스 해가지고 이분은 뭔지 모르고 가져다 줬는데 이 공장에서 이게 이런 거예요 하고 다시 이게 재련을 해가지고 가져다 왔어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보니까 알겠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꿈을 꾸거나 기억을 하거나 이걸 정서로 느끼거나 이렇게 하게 된다는. 그러면은 결국 이 과정 속에서 먼저 내가 이걸 소화하는 과정이, 여기서는 내 오가 관련된다는. 그러니까 나라는 인격체를 통해서 이 사람의 체험을 내가
하는 거죠. 그 결과를 이 사람에게 돌려줌으로 이 사람은 자기가 이 K가 다시 그 사람의 O로 바뀐다는 얘기. 이게 퍼스널 O가 된다는 개념을 그래서 이걸 순환이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이분은 자기가 오운하지 못, 자기가 자기 것으로 가져오지 못했던 자기의 원래의 자기를 일부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 인격을 형성해가는 과정이죠. 원래 이 사람의 오가 가공을 거쳐서 해석을 통해서 이분에게 돌아가면 이것을 그 해석을 수용하는 순간 이 사람은 그 오를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퍼스널 오가 된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가 갖지 못했던 통찰을 가진 사람이 되죠. 그 이전에는 소화하지 못했던 정서를 가진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변모된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이 과정 속에서.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이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분의 인격의 성장이 일어난다. 그로 인해서 우리 임상에서 본다면 치료가 점차적으로 치료 과정이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해하기 어려운 비혼을 내 나름대로 나도 애쓰면서 소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과정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걸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갖죠. 우선 발제자부터 조금 오늘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나누죠. 네. 저는 이제 이 마지막 being O라고 하는 그 개념을 통해서 그 되게 그 신성해지는, 거룩해지고 겸손해지는 그 느낌을 받았는데, 왜냐면은, 그 초월에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 오, 그리고 또 내담자 안에 있지만, 그것을 또 분석가나 상담자의 어떤 오와 만나서, 이런 그 상징화되지 않은 베타 요소들을 또 상징화되는 알파 요소들로 바꾸면서 뭔가 그 안에 어떤 진화하는 유화가 탄생하는 이런 일련의 어떤 그 작업들을 보면서 이 주체라는 거, 이 오라는 이 존재가 그 모든 어떤 그 분석과 또 이 그 전체 어떤 내담자를 살려내고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살려내고 회복하는 어떤 그런 주체자다라고 했을 때 그 신성, 그러니까 어떤 뭐 내 덕도 아니고 네 덕도 아니고 이거는 다만 우리는 재료로 쓰였을 뿐이고 이 오라는 어떤 이 존재가 주체가 되어서 이제 끌고 간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되게 오에 대한 어떤 오 앞에서 절하고 싶어졌어요. 오 앞에서 이렇게 절하고 되게 정말 그 겸손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됐어요.